시인은 청주 북해군 영릉현 출신으로 현해 관리에 임명되었다가 군의 관리로 승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시의 이름은 시로 성이 시씨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북해군의 상이었던 홍융이 시를 비웃으며 시자는 백성민자에서 위가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시자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했기에 시인은 성을 시에서 시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후 시인은 같은 청주 출신인 유효를 따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난을 피해 강동으로 갔다고 하는데 유효가 강동 정벌에 나선 손책에게 패하는 바람에 시인은 회계로 도망쳐 그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건은 죽은 손책의 대업을 계승한 뒤 여러 인재들을 발탁해 등용하려 했는데 시의 문장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직접 불러 등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송건은 시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는 그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기밀과 관련된 일을 맡기고 기도위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이 송건과 함께 관우를 기습할 계책을 세우던 시기 송건이 시에게 여몽이 세운 계책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자 시인은 그 계책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송건에게 여몽의 계책을 채택하라고 권했다 합니다. 이후 시인은 중위교위에 임명되어 관우를 토벌하는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는 군대와 관련된 일이 하기 싫었는지 송건에게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송건은 내가 비록 조관자는 아니지만 그대는 어찌 스스로를 굽혀 주사가 되지 않는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시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관자와 주사는 춘추시대 때의 인물로 주사는 조관자의 신하였는데 그는 조관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악을 쓰면서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기에 송건이 시위에게 조관자와 주사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왜 사퇴하려 하냐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건은 형주를 평정한 뒤 무창을 도읍으로 삼았고 시를 비장군에 임명하고 도정우에 봉한 다음 시중의 일도 맡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또 시에게 병사들을 줬어 군대의 지휘까지 맡기려 했으나 시인은 스스로 군사와 관련해서는 재능이 없다고 말한 뒤 송건의 제안을 한사코 사양하며 병사들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황무영간에 시를 보내 장군 유소와 함께 환연으로 나아가 장차 조유를 유인하게 했기에 시인은 조유를 격파하는 전투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세운 공으로 인해 편장군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궁궐에 들어가 상서의 일을 도맡아 했고 바깥으로는 여러 관리들을 총괄하여 다스렸으며 소송에 관한 일까지 하고 또 도읍에 있는 모든 공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건은 도읍을 동쪽에 있는 건업으로 옮기고는 길을 떠나며 태자인 손등에게는 무창에 남아 머무르며 그곳을 지키고 관리하라 명했고 시에게는 태자를 잘 보좌하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리고 손등은 시를 공경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항상 이를 행하기 전에 시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 시행했다고 하는데 시인은 엄청난 업무량에다가 손등의 끝없는 질문 덕택에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시인은 태자를 따라서 건업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시중 중지법으로 임명되어 모든 관청의 일을 관리하고 예전처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교랑 여일은 송건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일삼았는데 한 번은 강하 태수조가가 국정에 대해 비방을 했다며 참언을 했고 이에 송건은 분노하며 조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며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여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기에 그들은 조가가 비방하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으나 오직 시인만은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송건에게 지켜 여러 날 동안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송건의 명령이 더욱더 사나워졌기에 군신들은 두려워서 숨을 죽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위축되지 않고 송건에게 지금 칼과 톱이 이미 신의 목덜미 앞에 들어왔는데 신이 어찌 감히 조가를 위해 있는 사실을 꺼리어 감추고 숨기겠으며 스스로 삼족이 멸해지는 결과를 취하여 불충한 귀신이 되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들어서 아는 것에는 마땅히 일의 처음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사실에 의거해서 송건의 질문에 답하였는데 그의 말에는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건은 마침내 시위를 풀어주었고 조가 또한 죄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위가 대단한 것은 그는 수십 년간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일찍이 과오를 범한 적이 없었기에 여일이 여러 장수와 재상, 대신들을 탄핵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서너 번의 죄를 묻는 적도 있었지만 오직 시위만이 여일의 탄핵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알게 된 송건은 탄식하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시위와 같다면 응당 법령을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태자인 손등이 죽은 뒤 송건은 삼남인 손아를 태자로 삼고 사남인 손패를 노왕으로 삼은 다음 둘 사이에 예법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았기에 오나라의 신하들은 손아파와 손패파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지지하는 사람을 송건의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인은 노왕 손패의 스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자인 손아와 노왕인 손패 사이에는 지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상소를 올려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노왕은 천생탁월하고 빼어나시며 좋은 덕행도 갖추셨고 문무에 타고난 자질도 있으시나 마땅히 지금은 응당 사방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본국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두 개의 궁은 마땅히 신분의 고하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상하의 질서가 올바르게 되어 교화의 근본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손패가 황제가 되면 스승이었던 자신의 지위와 권세가 더욱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스승의 역할을 맡아 손패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옳은 도리로 관하며 자신의 직분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재물을 하사 받은 것도 다 거절했다고 하며 직과 녹봉은 스스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있는 것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호화로운 요리를 먹지 않았으며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했기에 집에 축적해 놓은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은 직접 시의 집으로 갔고 그의 집에 있는 변변치 못한 음식들을 본 뒤 직접 맛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 한탄하며 즉시 그의 녹봉을 늘려 하사하려 했고 집과 밭도 주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듭 사양하며 이러한 은혜로 인해 근심을 얻게 될 거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인은 병으로 들어누운 뒤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말을 남기고는 81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큰 저택을 지었는데 송건이 궁을 나섰다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는 저 큰 저택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좌우에서 시의 집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송건은 시인은 검소하니 반드시 아닐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과연 다른 사람의 집이었기에 송건이 시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송건은 항상 시를 책망하며 그가 나란 일에 관한 상소를 올릴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바가 없다고 말하자 시인은 송건에게 성군이 위에 계시니 신하들은 직분을 지키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두려워해야지 감히 좁은 견문을 가지고 임금의 귀에 어떤 말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신하는 자신의 직분을 다할 뿐 필요 이상의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인은 오나라의 일노예로서 수많은 일을 맡아 행했는데 총나라의 승상인 제갈량이 죽었을 때도 사신으로 임명되어 총나라에 가서 총나라와 우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맺는데 공을 세웠기에 송건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